관계는 굉장히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면서 소소한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을 견뎌냈는데 졸업 후에는 그럼 어떤 그 일자리를 갖게 되신 거예요? 졸업하고 한 6개월 정도 쉬다가 이제 아빠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무역회사에 회계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북한은 이제 금광이 많잖아요. 네. 금운석해서 그런 광석을 캐내기까지는 하는데 뭐 전기라든가 기술자, 뭐 추출하는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금이 3%, 은이 뭐 5% 이런 광석을 그대로 중국에다 가져다 팝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제가 회계를 받습니다. 야, 이게 아빠 찬스 제대로. 어쨌든 그 무역 회사인 거잖아요. 근데 그죠? 거기서도 뭐라고 못하는 게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 무슨 금융 공부하고 왔으니. 사실 그때 당시 이제 북한에서 아버지가 있었던 이 뭐랄까 탑을 쌓아 올리거나 어떤 국가적인 기념 건축물을 쌓는 것은 사실은 전근대적 시대의 영화로운 직업이었다면 아버지가 이제 미래를 내다보신 거죠. 진희 씨는 앞으로 북한의 어떤 노다지, 알짜배기, 특히 무역회사가 좋은 이유는 뭐겠어요? 외화벌이. 그렇지. 외화벌이. 그러면 자급자족이 될 것이고 양쪽에서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내다보셔서 그렇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그렇게 길게 보시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당시에 진희 씨 아버지가 이제 간암 투병 중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지만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셔서 이제 진희 씨가 외화벌이를 하는 모습을 더 길게 보시진 못하셨던 거죠. 오늘 이야기하는 내내 아버지를 향한 그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었어요. 그래서 또 아버지를 존경했던 것 같은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을 때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아요. 예, 아빠가 2006년도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집으로 이사하는 날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집을 지어놓고 살아보질 못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엄마는 또 아빠보다 먼저 2001년도에 예, 엄마는 또 췌장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국가에서 김정일이 아버지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줬고요. 예, 여기 현충원이 있죠. 북한의 애국 열사릉에 안치됐습니다. 아빠 엄마 같이 합작해서 네, 같이 있어요. 애국열사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충원과 거의 이제 비슷한 건데 북한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국열사릉에 가서 이제 안치된다는 거는 천집에 한 집도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그 애국열사릉에 안치된다고 하면 대대로 평양에서 살 수 있는 특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자녀들에게도 일반 사람들과의 다른 특혜가 분명히 따라가기 때문에 애국열사릉에 안치됐다는 것 자체는 북한에서 최고로 내세워주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북한이라서 뭐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이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집은 너무 넓게 덩그러니 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장 큰 이제 저희가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각오에 그 무역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무역회사에서 회사 업무적인 것만 하면은 회사는 이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그 아빠 지인분이 또 그 평안남도 쪽에서 광산을 운영을 하셔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예, 제가 금을 팔고 싶은데 라인이 있다, 루트가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격을 좀 제시해봐라.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 추출한 순금. 북한에서 광석을 수출하면은 그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요, 절차대로. 근데 순금을 수출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역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순금을 수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순금을 예, 저한테 좀 줘라 해서 키로당 가격을 받고 저는 이제 저희 회사하고 거래하는 중국 쪽 대방이 있잖아요. 예, 그분을 통해서 예, 그 금을 그쪽에다 넘기고 그렇게 해서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차액을 이제 버는 거네요. 네네네. 아.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근데 저희 집이 밀수업을 하던 집이었잖아요. 잠깐만 밀수도 업종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밀수업이라고 해서. 그걸로 뭐 돈을 벌고 있으니까 업이긴 한데
그때 북한 그 사회 구조가 밀수가 아니면은 뭐 벌어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월급은 직장인 월급이 3,000원으로 딱 그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치. 그걸로 술 한 병 사 먹겠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밀수를 해야만 진짜 그렇게 조금 살 수 있었다 여유롭게. 네. 생활이 꽂히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가 수준으로 사셨는데 한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밀수까지 하신다는 거는 좀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예, 겁도 나긴 했는데 저는 좀 밀수도 조금 급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급이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닥치는 물건 다 한 게 아니고요. 예, 금 1kg면은 도시락광만 해요. 예, 납작한 도시락. 예, 그거를 중국 쪽 대방한테 넘기는데 그 또 이제 북한에서 그 중국 쪽으로 나가는 그 도광차들이 있습니다. 그 차에다가 주면 이제 운전석에 깔고 나가서 예, 그쪽에 가서 차액금만큼 해서 그 도광꾼들은 또 운전석에다가 그 돈을 깔고 나오고 예 그런 식으로 뭐 바로바로 받지는 못했어요.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받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큰 광석을 트럭으로 끌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당시 키로당 한 3,500에서 4,500달러 수준의 마진을 받던 것 같습니다. 마진을 그거잖아 이제 광산에서 주는 아빠 친구한테도 이제 떨어지고 받는 거. 네. 그리고 트럭 기사도 좀 줘야 되고. 네네네. 또 주변 정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고 남은 게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예, 근데 부피가 작다 보니까 뭐 크게 예, 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크게 안 들었고요. 또 회사 라인으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예, 뭔가 별도로 루트를 또 뚫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뒤에는 회사 광물이 실려 있고 이건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고 운전사의 의자 밑에 나의 순금 1kg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역시 스마트폰. 예. 나중에는 뭐 한 반년 정도 했는데 한 5만 불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반년에 5만 불이요. 3만 원. 대박이다. 와.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점은 하나예요. 아니 지금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최고의 어떤 혈통을 가진 성분이 너무 좋고 심지어 외모 너무 훌륭히 예쁘시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석학에 정말 가장 많이 배운 학벌까지 좋은데 맞아요, 맞아요. 도대체 왜 탈북을 하셨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야겠네요. 네. 사실 부족함도 없었고 탈북할 뭐 특별한 뭐 정치적 뭐 탄압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밀수하다 걸렸나?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운 좋게 6개월 동안은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사건이 일어나서 제 인생이 한 180도로 바뀐 것 같아요.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 어떻게- 들어보죠. 말도 안 되는 사건. 예, 그 중국 축 이제 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조선족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밀수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가지러 국경 쪽으로 나와라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국 땅을 넘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은 국경警비대한테 불법으로 이제 돈을 주고 불법으로 이제 그 강을 넘어서 그 강가에서 만나고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가까우니까 예, 별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때 받을 액수가 좀 컸어요. 한 2만 불 정도 됐었거든요. 몇 달치가 쌓였으니까. 예. 2천만 원 돈인데. 그래서 국경비대한테 돈을 주고 20분만 갔다 올게요. 하고 갔다가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가 왜?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가 왜? 예, 근데 그분이 도로 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차에 타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차에 탔는데 제 기억에는 담배 피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 예. 수면 그게 뭐지? 그러니까 뭐 뭘 녹였나요? 아니면 그 담배가 잠재우는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면향. 예. 와.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인신매매, 납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인신매매는 아니어서 어디 뭐 팔려가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깨보니까 뭐 어떤 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25살이었고 어떡해. 많이 이제 순진하고 그래서 네가 차 안에서 계속 자더라. 그래서 나는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데려다 놨는데 며칠 있다가 데려다 줄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뭐 돈도 좀 주고
전화기도 주고 자 이걸로 통화하자. 뭐 본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간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거기 있게 된 거고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납치라고 하기도 뭐한 게 납치라는 건 감금하고 나쁜 짓을 해야지. 연락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전화기도 어느 집에 주든 전화기도 주고 돈도 있으라고 그래. 아 이게 납치구나. 라는 걸 이제 눈치채게 되는 어떤 계기라든지 그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2년 동안 봐왔고, 예, 인간성으로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시간이 좀 한 뭐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니까 그때 뭐 그 전에는 잠깐 오긴 했는데 뭔가 말을 차단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와서 그때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한다. 그래서 왜 이혼을 하시냐 했더니 자기도 이제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 네. 예, 그래서 그 상대가 이제 저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좀 보쌈 아닌가요? 이거 그 국경을 넘는 현대타민 보쌈. 보쌈인데요? 아니 무슨 그래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자서 짝사랑을 했던 거죠. 2년 근데 동안. 제가 그런 쪽에 좀 감각이 무딘지 못 느꼈어요, 전혀. 예, 그냥 돈 받으러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된 거고, 예, 데려다 줄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평양에서 하루 이틀만 어디에 이제 사라지거나 안 보이면 뭐 보이부에서 물어보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2, 3주를 못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돌아가도 뭐라고 이 알리바이를 메꿀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돌아가는구나. 내 운명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사람이 본인의 운명을 바꿔놨네요. 어디예요? 거기 지역은? 양강도 쪽 신파 예, 그쪽에서 강을 건넜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연길이잖아요. 근데 제가 있었던 거는 남방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남방. 그러니까 되게 더웠다고 그랬잖아요. 못 가게 남방 쪽으로. 멀리 데려갔어요. 네. 멀리. 까지 못하게. 남방까지 가게 되면 며칠 걸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수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예, 근데 뭘 한 거야? 깨려고 하면은 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중국을 일어나고 중단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방의 중심부는 아닌 것 같고 딱 경계 쪽까지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갈 수 있게도 해주고 휴대폰도 줬고. 어차피 갈 어차피 수 못 있어. 가. 못 간다. 아니 그럼 도대체 그분은 휴대폰 하나 달랑 두고 자꾸 어딜 간 거예요? 같이 있으면 제가 계속 데려다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이제 옆에는 없고 뭐 전화하면 어디냐 그럼 뭐 홍콩이다 뭐 좀 일 좀 더 보고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예, 무마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오빠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됨으로써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불안하고 예,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 집에서 나와서 뭐 어디 역전 같은 데로 갔는데 그때가 올림픽 때라서 중국 올림픽 때라서 경찰들이 쫙 깔렸더라고요. 예,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나왔으니까 붙잡히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야 이 모든 걸 무마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경찰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말 한번 해볼까? 예,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 알리바이를 어떻게 메꿀 것이며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강변에서 뭐 어쩌다가 납치됐다고 할까? 아니면 그러면 이 사업에 시작된 거 뭐 금부터 시작해서 예, 오빠 이게 모두가 다 연루될 것이고 어쨌든 데려다 줄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하는구나. 여하튼 그 경찰들 보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다시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를 한 몇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못 간 거죠. 겁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때 이제 시점이 2008년 6월경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고 그때는 중국 공안이 치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잡히면 그냥 곧바로 북송이 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럴 텐데 거기 곳곳마다 다 검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뭐 정치범죄 용소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자기 인생 나락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함부로 참 결심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 조선족 사장은 제 의사도 안 물어보고 예 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요리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뭐 또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호적이 있어야 되니까 예 가짜 호적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됐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예, 한국에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그 한국에 가는 방법도 되게
간단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 브로커 따라가고 그러면 뭐 한 열흘이면 한국에 도착한다. 예, 아주 간단하게 듣고 예, 실제로는 그 루트가 아니었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래도 붙잡혀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무조건 호적이 있어야 되겠다. 국적을 따야 되겠다. 그러면 한국 가야 되겠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행에 오른 겁니다. 강 건너서부터 네.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한 달요? 한 달이요? 그래서 지희 씨가 그 탈북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브로커도 붙여줬어요, 그분이. 그렇죠. 브로커를 따라서 이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네. 태국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 대기를 하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무사히 타게 된 거예요. 뭐야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와서 국정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아하. 학벌이 좋죠. 이모가 그러다가 아버지 영웅 이중영우 그래.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탈북할 동기가 없어요. 말이 안 돼. 동기가 마땅치 않아. 말이 안 돼. 안 믿어. 3주 동안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간 동기들은 이제 다 하나원으로 갔는데요. 하면 되지. 네, 저는 1개월 동안. 아버지 이제 이름 딱 되니까 오후에 자료를 쫙 다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 너 아빠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러기도 하고 저 아버지 판박이에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똑같은 걸 계속 씌우고 예, 말투도 처음에는 안 믿기는지 엄청 위협적으로 무섭게도 얘기하고요. 막 일부러. 서럽고 아 이게 내가 왜 이 취급을 당해야 돼?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나?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느 날에 목소리가 좀 가볍고 좋아져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와서 아 우리 요거만 하고 이제 나갑시다. 예, 그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고 예, 설명을 해주고 그런 질문들 쭉 하는데 나중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대남 연락소에서 맞아요. 예,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바보 아니면 이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인 간첩이다. 능력인 간첩이다. 슈퍼 에이전트. 북한 여자 요원, 요원. 007이야 007.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배경을 좀 짚어보면 예. 2008년, 2009년이 특히 2009년이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914명이었어요. 역대 최대로 많은 때고 그때 이제 대거로 몰려오는 사이에 북한이 이제 공작원, 뭐 정찰총국에 이렇게 심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국정원도 그걸 엄청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무지 이게 뭐 과정도 석연치 않고 탈북 동기도 이상하고 이렇게 오니까 아까 여기 보면 거짓말 탐지기를 태웠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태운다 그러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태우는 건 이건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하거든요. 끝까지 그냥 다 신문으로 끝내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갔다는 거는 국정원도 야 이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뭔지 끝까지 해서 이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낸 거죠. 네. 당시 25세의 박지리 씨. 너무나도 똑똑하고 아름답고 정말 뭐 이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정착 잘 하시겠습니다. 정착하는데 그 마음의 정착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와서 국정원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조선일보, 뭐 경찰 이런 쪽들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자문위원도 좋고, 뭐 작가도 좋고, 기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하고 싶은 일 우리랑 같이 하자. 예.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얼굴이 공개되면 오빠가 예, 타격을 받잖아요. 행방불명자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예, 그 남한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나오자마자 러브콜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무섭고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 오라는 데가 어떤 조직인지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영향이 이것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사실. 네, 뭐 익명으로 일할 거다, 뭐 다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국정원이면 북한에서 제일 반대하는 기관인데 내가 여기 가서 있다가 뭐 이름 한 번이라도 공개가 되면 우리 오빠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그렇지. 예, 이해돼요. 그래서 그때는
와서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제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 일본으로 일본이요? 아니 지금 뭐 영어 잘하셨을 거고 뭐 중국어도 조금 하셨는데 왜 제3국 느낌인 일본을 택하셨어요? 아니 거기다가 조총련이 있는데. 그렇죠. 맞아. 초청료는 생각 못했어요 그 당시에. 몰랐어. 그건 모르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잘 산다고 배웠고 한국 물건은 많이 못 들어왔지만 일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면서 일본은 어떻게 경제를 돌려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고 이렇게 잘 살까. 예, 그런 좀 동경심도 많았고요. 남한에 왔으니까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자. 예, 거기 가면 조용히 누구도 안 건드리겠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으로 간다는 건 사실 언어적인 장벽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국에 이제 8개월 만에 일본에 가셨다면 일본에 대한 충분한 준비도 안 돼 있었을 거고 뭘로 먹고 살아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일본 생활? 계속 콜이 오는 게 더 무서웠어요. 오히려 예, 더 여기서 일하자 저기서 일하자 다 좋은 기간이고 분명히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예 그때는 그 닭장처럼 생긴 골프 연습장 프론터를 봤어요. 예, 거기 숨어 있다시피 하고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 그러다가 여하튼 이제 일본으로 갔는데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돈도 없고 가서 편의점 알바하면서 그 일본에 보면은 그 천주교 쪽에서 무료로 외국어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 쪽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학교도 끊었던 상태라서 학생 비자로 예, 거기서 있다가 그 일본어를 그래서 부지런히 배운 거죠. 근데 뭐 정말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못 배우면 밥도 못 먹는다. 예, 아무것도 못 산다. 화장실도 못 찾아간다. 뭐 아프면 병원도 못 간다. 이런 강박감에 남들보다 죽어라 하고 몇 배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학교 1년 차 졸업할 때 뭐 4, 5년 있은 사람들 일본어 실력만큼 저는 너무 절박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좋은 분을 만나서 저희 일본의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예, 하면서 영업을 또 잘해서 그 일본에 있는 5년 동안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 와중에 한 1억 5천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잘하다. 일본 생활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스고이네. 일본어를 배워가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왔다니. 근데 약간 사주에 전반적으로 금이 엄청나게 많으시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일본에서 거주할 때 5년 동안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외로웠습니다. 예, 그 주변에 한국 사람 많지는 않고 어찌 보면은 저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누구 터치도 안 받고 예, 눈칫밥도 안 주고 예, 일본은 이제 나 아니면 다른 일에 관심을 안 두잖아요. 예, 그래서 살기는 편했지만 항상 마음이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있다가 외로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는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가자라는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제 해외 쪽에 좀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저를 찾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희 오빠는 동생이 죽었다라고 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쪽도 이제 중앙당 집 쪽인데 알고 보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예, 오라고 했대요. 오빠를. 오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집에 이제 뭐 사돈에 팔촌에 가진 남자들만 거기 다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네가 거짓말해서 우리 동생 이제 인생을 다 망쳤다 이러면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내 얼굴이 딱 2배 되게 때렸대요. 예, 그 오빠가 거기서 맞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거길 뛰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저희 그 집 주변에 그러니까 건설하던 이제 집이 있었답니다. 현장 그쪽에서. 누가 소처럼 그렇게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우리 이모는 딱 보니까 저희 오빠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오빠가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잘 살았는데 내 동생이 이상한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짐을 다 안게 되고 예, 엉엉 울어서 오해죠 사실. 예,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 가서 지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몇 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동안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옆에 일본 사람이 안쓰러워서 티슈도 주고 뭐 하는데 계속 너무 나 이렇게 숨어 살다시피 했는데도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왜 오빠는 이 지경이 돼야 되지? 결국은 오빠는 그분하고도 이혼을 하고 전선 만드는 평양시 안에 전선 만드는 공장에 가서 6년 동안 혁명화를 했어요. 계속 용광로 앞에서 일했대요. 그 아까운 인재를 데려다가 아무것도 간부 사업도 안 하고 6년 동안 용광로 앞에서 일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일하다가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니까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뒤어서 팔 한쪽이 딱딱하답니다. 여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있겠네요. 그냥 이제 뭐 제가 뭐 해도 그 사이에는 오빠를 가만두지 않고 뭐 그럴 바에는 이제 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죠.